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북한의 사정을 살펴보았죠. 북한에서는 정부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가 그래요. 설립되었고 김일성이 장악이 되죠. 위원장이 되죠. 1946년 2월에. 그리고 그 인민위원회가 그래요.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죠. 토지개혁 실시하고 무상몰수 그래요. 무상분배 아니라 했죠. 소작하게 하고 정부가 지주가 돼서 그 다음에 국유화하고 생산시설을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수립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남한은 어떤가요? 여전히 미군정이 정부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위기를 느끼겠죠. 남한 인사들이. 그래요. 그런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공산주의 정부 내지 공산주의 국가가 이미 수립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렇잖아요. 인민위원회에서 실시하잖아요. 소련 군정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뭐 국가가 수립된 거죠. 사실상 선포만 안 했을 뿐이지. 이러한 사실은 피난민을 통해 당시 남한에도 널리 알려졌다. 당시에는 왕래야 그래도 좀 자유롭다 했죠. 동아일보는 이북 농민의 실망,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 세금 부담 너무 커라는 제목으로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전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토지개혁했다는 거. 46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라는 거예요. 그 이후도 이제 이후에도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은 수확물이 25%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을 걷었다고 전해진다. 피난민의 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뭐 지주가 50% 걷나 정부가 50% 걷나 똑같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소장농에게 세금을 없앴잖아요. 그전에는 조선 정부 때는 수탈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1946년 5월 1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이러다가 임시정부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좌파 인사와 우파 인사를 화해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북한에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생각한 거죠. 남북 공동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진은 진심으로 남북 통일을 원했던 이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순전해서 순 있어도 그리하여 특별히 이념이 뚜렷하지 않다가 그래요. 그리하여 특별히 이념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한 윤영과 김규식을 지원하여 합의안을 만들고자 시도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윤영은 공산주의자죠. 소련의 지시를 받는 고려 공산당 출신이 그 처세를 이제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저번에 박근영이 그 북한 방문했을 때 찬탁하라니까 같이 찬탁하잖아요. 소련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김규식도 공산주의자죠. 아닌 척하지만 현시대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자들 회의가 있었죠. 모스크바에서. 당시 대통령은 임시정부 대통령은 외교 담당자는 책임자는 김규식이었고 외상 대통령은 그 이승만이었죠. 가지 마라 했죠.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규식은 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하지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뭐 그냥 우파 비슷한 좌파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한편 이승만은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사실상의 정부 내지 국가를 수립했다고 판단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판단했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정부 수립이. 저기는 이미 정부 수립하고 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이제 정부 수립해야 된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맞는 판단이잖아요. 여기는 뭐 할까 뭐 할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북한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하여 북한에 대응하여 남한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는 우리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아니하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고사해야 할 것이다.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좌파 인사들이 그런다고요. 남북 통일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 정부 수립할 생각만 한다. 그래서 이승만 때문에 남북 통일 안 된다.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북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북한 사정을 모르면 좌익분자들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주장하는 건 뭔가요? 우리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걸 빨리 만들자. 왜?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정부를 수립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토지 개혁하고 있고. 근데 남한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안 된다. 그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를 이제 인민위원회를 가장한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빨리 그냥 북한처럼 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북한을 모르면 좌파 인사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죠. 아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승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2월달에 이미 정부를 수립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언제 주장하나요? 1946년 6월달에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냥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달리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안 만들려면. 그 사람들은 알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거죠. 이승만은 북한과 같이 위원회나 임시정부를 만들어 북한에 대응하자고 발언했다. 그렇죠. 북한은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좌파 인사들은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했다고 주장하니 이것이 역사날조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날조이다. 그렇죠. 그 말을 꼭 하고 싶으면 북한 사정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다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왜 역사날조냐? 왜 그게 분단 획책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싹 빼고 이 말만 딱 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실시하며 정부 수립을 먼저 한 것은 북한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이 정부를 수립하여 단결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를 수립한 북한에 의해 남한 역시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맞는 생각인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는 이승만의 주장을 무시하고 좌우합작을 진행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인민위원회 만들든 토지개혁하든 임시정부 만들면 그거 다 뒤집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의 성향을 보면 특별히 좌파 우파로 분류하기 어렵다. 평생 군인 생활만 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고 한국이
미국이 이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부합하는 국가만 만들면 되지. 뭐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대 국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산주의 국가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이론적인 걸 알려면 뭐 군인만 했는데 뭐 그런 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하지는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친미국가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북 분단되면 안 좋겠냐. 통일국가를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하나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 정부 두 개 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목적은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념적으로 좌파, 중도 우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고 이승만을 가리켜 고집이 세고 비협조적이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말이죠. 그래요. 하지만 김규식과 여운용을 포섭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했다. 보습했죠. 김규식과 여운용.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며 비협조적인 이승만과 김구가 같은 근대화 세력과 박헌영 계열의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은 도무지 타협이 안 되니까. 근데 다수이기도 하죠. 어떻게든 이제 좀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남한의 정치적 합의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죠. 합작이 합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승만과 김구는 좌우합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되지도 않는 짓 한다며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계속 처음부터 그냥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지와 두 정치 지도자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다. 그 되지도 않는 짓 한다면서. 근데 하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입장이 서로 반대가 돼버린 거죠. 하지파인 한민당은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고 좌우합작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죠. 한민당과 하지파는 좀 협조한 게 있었죠. 실제로 정부에 참여할 인사들을 추천하고 또 미군정은 또 그 추천받으면 또 심사해서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 25일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래요. 이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어요.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사무실, 차량, 통신시설 등을 제공했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도왔다. 또한 미군정은 자신들이 공식 기관지인 자유신문 등을 통해 좌우합작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운동의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정말로 이제 소련 군정이나 인민위원회가 통일된 국가를 원한다. 그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국가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도를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했잖아요. 토지개혁이나 이렇게 국유화로. 통일된 국가를 하려면 그런 결정은 임시정부가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토지개혁 이런 걸 해버렸다. 국유화 해버렸다. 기업을.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안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통일을 하려면 무조건 공산국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진은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그와 같은 미군적인 노력은 1946년 10월 7일 좌우합작 7원칙이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좌우합작 7원칙은 다음과 같다. 조선 독립의 통일적 자주 정부를 수립한다. 통일국가를 만든다.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소 양국에 대해 즉시 속개하여 남북 양지방을 통일하여 과도정부를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문제될 게 없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토지개혁은 경작자의 토지 소유를 원칙으로 하여 몰수가 나오죠. 유상매수, 무상분배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배하며, 근데 분배는 무조건 무상이다. 근데 몰수 유상매수를 통해서 몰수 유상매수를 한다. 이제 이 말이죠. 이 과정에서 몰수 대상이 되는 지주 및 농민이 아닌 경작자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한다. 몰수 대상은 누가 되냐? 지주, 농민이 아닌 경작자의 토지는 다 몰수하는데 또 적당한 보상을 한다. 몰수 대상이 된 대놓고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상한다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적당한 보상하는 척 하면서 몰수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북한 공산 당시 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꼼수다. 꼼수였겠죠. 뭐 여운형 김규식도 공산주의자인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주요 산업 국유화는 대기업과 민족적 산업을 보호 육성하며 필요에 따라 국유화한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뭐 국유화하는 대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철도 이런 거. 정치법은 석방하면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숙청한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석방할 정치법은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숙청한다. 이거는 이제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술책이죠, 사실상.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생기죠.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근대화 세력은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장항쟁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 실력 양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치를 때 왜 뭐라 했나요? 조선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 기여를 하면서 우리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또 우리 권리가 신장이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본 국민이 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나중에 뭐 독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이 원칙을 넣은 거죠. 사실상.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독립운동에 포함되는 거였다. 그 시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뭐 하려고 했나요? 소위 연방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소련 지시를 따르면서.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죠.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정치적 폭력을 금지하며 조선경찰의 개혁을 요구한다. 이건 특별히 문제될 거 없죠. 입법부 설치를 요구하고 유군정 당국에 대해 행정의 이양을 요구한다.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딱 봐도 3번, 5번이죠. 한민당은 위의 원칙들이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좌우합작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전에는 참여하겠다 했는데 협조하겠다 이랬죠. 근데 이거 딱 원칙 보고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원칙은 3원칙과 5원칙이다. 당시에는 소작농민 문제가 인식되었고 소작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민당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주장했다. 그 유상매수, 유상분배 나중에 하잖아요. 1949년인가? 농지개혁이라고 하죠.
그런데 3원칙에는 몰수한다는 말이 있고 몰수할 때 보상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술수라고 판단했다. 아 이거 술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말이 뭐 이래저래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결국 한민당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기 위한 속임수가 산문칙이라고 생각했다. 이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거다. 굉장히 크죠 가능성이. 유은영 김규식이 공산주의자잖아요. 또한 5원칙은 강대화 세력 제거를 위한 수책으로 파악했다. 그렇죠. 정치범 석방은 공산주의자 석방으로 이해했는데 당시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투옥될 일이 거의 없었다. 아주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공산주의자 아니면 뭐 투옥 안 시켰다 이 말이죠. 공산주의 활동도 사실은 그 당시엔 보장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일을 많이 벌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정판사 위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죠. 그 풀어줘야 된다고. 또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숙청은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꼼수로 이해했다. 그렇죠. 그럼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근대화 세력은 식민지 시기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 있던 근대화 세력의 대표 인사들은 일본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 참여하여 조선인들이 권리를 신장시키고 나아가 대가를 얻어 실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윤치호나 최남선이나 다 이광수나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그에 수긍하였다. 수긍하지 않았으면 죽였겠죠. 김홍집처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식민지 조선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조선인들 80%는 근대화 세력이었다. 지지율 봐라. 또 윤치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최남선도 그렇고. 근데 이자들이 꼼수를 쓰더라.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고 얼마든지 이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 딱 보면 아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한 이유로 한민당은 이승만이나 김구와 같이 좌우합작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그렇죠. 이제 아무리 하집하라 해도 딱 기본적으로는 근대화 세력인 거죠. 한민당까지 빠져버리면 남는 이들은 공산주의자들 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외에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즉 근대화 세력 인사 중에 좌우합작에 참여한 인사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였다. 인사는 그래요. 극소수였다.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아예 없지는 않으나 극소수였다. 실상 7원칙을 만든 이들은 공산주의자 내지 근대화 세력으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아무리 사람들은 속고 근대화 세력 인사라 하더라도 임시정부 인사인 원세훈과 최동호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실상 임시정부는 공산주의 아류인 상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내걸었다. 막판 임시정부는 사실은 공산주의 아류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 평등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국유화, 토지 국유화. 그건 공산주의자잖아요, 사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갔어요. 산업시설, 대규모 산업시설, 대기업 산업시설은 다 국유화해야 된다고.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면, 정부가 되었으면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했어요. 토지 국유화하고. 그건 공산주의잖아요. 대기업은 다 국유화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현 시대 대기업들 한국에 있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으면 다 국유화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도 안 몰수하고. 그 정신을 차려야지. 아닌데. 임시정부 유사들이 세운 나라가 아닌데, 또 한국은. 그래요. 근대화 세력 인사만 사고합작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당시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인 수장인 박헌영 역시 칠원 측은 엉터리이자 미군정의 꼭두각시 노선이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그래요. 인정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세력도 인정 안 하고, 좌파 인사들도 인정 안 하고, 우파 인사들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공산주의 세력이 좌파 인사들 중에서 대부분이었죠. 좌파 인사들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쪽에서도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작업작이 실패한 거죠. 이 사람들 통해서 다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이제 좀 묘운영하고 박헌영도 서로 이제 갈라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의 바람과는 달리 자국합작위원회는 끝까지 자국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다. 질질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운형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운형의 역할은 그냥 시간을 질질 끄는 걸 수도 있었어요. 박헌영과 여운형은 합의되었을 수도 있죠. 네가 시간 질질 끌어라. 북한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랬을 수 있어요. 같은 편이 좀 갈라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 역할 분담이었다.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본가요. 북한은 일찍이 정부를 수립해서 막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마냥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운형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질질 못 끌게. 1947년 7월 19일 한지근은 여운형을 총으로 쏴 죽였다. 이 한지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는 몰랐죠. 그냥 근대화 세력 인사 중에 한 명이겠다. 그 정도였겠죠. 한지근은 투옥되었는데 1950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라졌다. 행적이 무연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북한군에 체포되어 사살되었다고 하여 일본에서 봤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종족을 감췄다. 9일 한지근은 백의사 행동대원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확인됐냐? 자료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그때는 몰랐고 비밀 결사 단체를 했잖아요. 김구를 죽인 암살자도 백의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였나요? 안두희죠. 안두희는 1990 언젠가에 피살당하죠. 1996년에. 근데 언제 밝혀지나요? 2002년 돼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미군이 이제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군 문서가 공개되면서 백의사 요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안두희는 자기가 끝까지 비밀을 지킨 거죠. 그리고 한지군도 이제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백의사 요원인지 아닌지. 알았을 수도 있죠. 알았을 수는 있는데 외부로 밝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1985년 8월 31일에 공개된 백의사 부사령관 박경구의 녹취록에도 무기 제공 및 작전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그게 어떤 미군 자료였던 모양이죠. 근데 공개됐다는 거예요. 한지근은 백의사 요원이었다고.
백 의사는 남한의 정부 수립이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여운형의 암살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러다가 공산화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좌우합작한다 싶고 세월이 마냥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여운형의 사망을 지켜본 하진은 결국 좌우합작을 포기했다. 이상하죠. 분명히 백의사는 백의사 요원중에는 미군 그래요. 미국과 협조적이죠. CIC 요원이기도 하고 근데 백의사 요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미군과 협조하면 요원령을 암살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암살을 하고 협조하긴 하는데 예속된 기간이 예속된 기간은 아니었다. 협조하는 관계였다. 근데 죽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거죠. 하지도 알겠죠. 하지는 알았겠죠. 딴 사람 몰라도 한지근이 백의사 요원인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포기했던 거죠. 이거 안 되는구나 뭐. 백의사가 그 미군정과 분명히 협조 관계인데 또 미군정하고는 미군정에 완전히 종속된 기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군 문서에 나왔겠죠. 있었겠죠. 그래요. 또 그 어떤가요? 백의사는 임시정부하고 협조한 것도 많이 보이죠. 김구하고도 친했다 하죠. 근데 김구를 암살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백일사라는 것은 임시정부와 분명히 협조 관계였는데 또 임시정부에 예속된 단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단체인 거죠. 기본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면서 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